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준비가 좀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박인경 청춘 플렉스 대표님을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바로 끌게요. 네, 플렉스. 오늘은 제가 청년 문제에 대한 청년들을 이해하고 싶다. 기본 저한테 요구하신 거는 이제 그런 거여가지고 밀레니얼 세대로 접근해서 청년들을 이해하는 연구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연구 모임 청춘 플렉스라고 이걸 이제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직원들한테 90년생이 온다 이 책을 막 돌리고 밀레니얼 90년생이 온다 밀레니얼 세대를 이제 이해하자 뭐 이런 이제 책들이 많이 발간이 되고 밀레니얼 세대가 화두가 됐어요. 이 세대를 이해하자는 게.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이 세대에 속하지만 이 세대가 궁금하고 또 이들을 잘 이해해야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청년 노동자들 사업도 이제 해야 되고 10년 뒤에 나는 진짜 누구하고 운동하지? 이런 이제 절박함을 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이해나 청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우리 조직 문화가 바꿀 게 있다면 우리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든지 이들과 함께 운동하기 위한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으로 사실 이 연구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모임에서 뭐 강연회도 하고 이제 독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제가 이 문제에 되게 이제 전문가라기보다는 함께 연구해 가는 한 사람으로서 봐주시고 오늘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이제 청춘 플렉스는 그래서 전지적 밀레니얼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밀레니얼 세대의 시각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제 이 팀에서 제일 처음에 고민이 들었던 거는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386 세대 자녀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와의 어떤 조직 내 갈등 같은 게 사회적 문제로 계속 이제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이제 성원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각 조직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를 잘 이해시켜보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으로 사실은 이 모임은 시작됐어요. 상당히 느슨한 모임이고 상당히 제목은 연구 모임인데 이렇게 전문 연구 모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시작에 앞서가지고 청년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학습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진취적이고 새 것에 민감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묻고 싶은 거는 그런 거 말고 요즘 청년이라고 했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상이 딱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청년, 요즘 것들, 요즘 청년들을 딱 바라봤을 때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상을 여기 계신 분들 빠르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볼게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난해하다. 불쌍하다. 일자리. 자기중심.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힙하다. 힙하다. 힙합. 네. 선생님도? 네. 개인주의. 모르겠다. 애처롭다. 네. 이제 절반 정도이신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청년 세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세대와의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은 진짜 얘들이 왜 이렇게 미래를 생각 안 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이런지 도대체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로 이제 이 세대를 볼 때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연구 자료가 대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밀레니얼 세대가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고 이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지갑을 어떻게 열게 할까라고 하는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막 연구하는. 그래서 이제 소비 세대로 이 세대를 연구해서 이제 경제적 관점에 막 이런 이제 책들이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가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이 세대하고 함께 조직을 형성하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얘들이 너무 빨리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으로 보면은 인력이 들어왔고 얘들을 가르쳤고 이제 얘들을 써먹을 시기가 왔는데 얘들한테 투자된 비용이 너무 많은데
얘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조직 안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리고 이들에 맞는 조직 문화로 변화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 없겠다고 하는 생각에서의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노력.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사실은 연구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 밀레니얼 세대 강의를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주로는 이 후자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이들과 이해해서 이 젊은 이제 사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해서 해볼까 뭐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왜 이런 세대로 특정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모임을 시작할 때 90년생이 온다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이제 하자고 제가 페이스북에 번개를 때렸어요. 근데 15명이 신청을 하고 몇 분을 제외하고 한 10몇 명이 와가지고 이 모임을 했는데, 이때 나온 밀레니얼 세대를 이들이 정의한 키워드는 이런 거예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유리계단 위에 서 있는 어떤 불안한 세대, 그 다음에 불편함, 뭐든지 다 불편한 거예요. 내 개인에게 뭔가 그 심기를 건드리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실은 불편함. 이거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이라는 게 이 세대를 좀 표현하는 단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요구가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일하는 방식도 많이 다양해졌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서울 같은 데서는 NGO 단체의 밀레니얼 세대 일하는 방식도 달라졌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월수금은 환경 운동을 하고 싶고, 화목은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조직에 몸담고 거기에 종속돼서 내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요구의 다양성에 맞게 나의 노동력을 쪼개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표현하는 엔잡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엔잡러는 이제 한편으로는 슬픈 단어기도 하잖아요. 하나의 직장에서 이게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직장을 가져야만 생활이 영위되는, 그래서 이제 좀 고용 시장의 변화와 이런 불안에서 만들어진 엔잡러라는 게 있고, 또 요구의 다양성으로부터 출발한 엔잡러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요구의 다양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조금 초점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동 현장에서 만나는 노동자들이 노동운동만으로 뭔가 포괄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우리가 포괄하고 운동성을 끌어내지라는 데서 저는 이제 이 요구의 다양성에 저는 좀 집중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컴퓨터가 있었고, 디지털 세대라고 표현할 만큼 이제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능숙하게 쓸 줄도 알고 배워온 세대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과 좀 갈등을 겪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타이핑을 못 치니까 모든 거를 한글로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지금도. 그럼 문서를 만들어서 제가 아빠한테 보내야 돼요. 그런 저는 아버지가 한심하고, 아버지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자신이 싫은 거예요. 제가 싫고. 그래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렇다는 거고, 이들은 단군 일의 최고의 학력이에요. 나중에 이제 진학률에 대해서 잠깐 나올 건데, 대학을 안 나온 애들이 없고, 대학원생들도 상당히 많고, 전부 다 해외 유학 다 갔다 왔고, 해외 연수조차 한번 안 갔다 온 애들이 없을 정도로 단군 일의 최대의 학력이고, 최고의 학력이고, 이들은 정말 솔직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빼고는 이들 세대를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들은 한 조직에 충성하지 않아요. 충성할 이유가 없죠. 미생이라는 이제 드라마에 초반에 나오잖아요. 한 여자 노동자가 2년 동안 열심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꿈을 안고 일을 하다가 결국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다 이제 자살한 얘기가 그 드라마 속에 이제 나오는데, 어차피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비정규직이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거니까 여기서 충성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이전 세대와의 뭔가 갈등 고리가 되기도 해요. 너희는 왜 이렇게 조직에 충성을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워라벨이라든지 욜로를 추구합니다.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확행, 미래의 행복이라는 걸 꿈꿀 수가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아주 작지만 정확한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들은 꼰대를 기피합니다. 재미를 추구하고 간결하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의 소비를 합니다. 이들을 이제 소비 세대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어디에 소비를 하느냐 하고 보면 클라우드 펀딩 같은 이제 사회적 가치에 이제 우리는 단체에 가입을 하고 거기에 후원 회비를 내고 내가 몸담아서 활동을 하는 걸로 그런 활동을 했다면 이들은 클라우드 펀딩으로 소비하는 걸로 나의 그런 가치로움을 표현하고 참여해요. 적극적인 참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어요. 이게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제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형태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해서 활동하는 게 매우 이제 익숙한 세대이고, 그리고 완전 무결한 정직, 그리고 공정함을 원해요. 그 인천국제공항 사태나 뭐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이들이 얼마나 그 완전 무결한 공정을, 정직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때로는 개인주의로 보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전체 사회에 대한 이해보다는 모두에게 공정해야지. 왜 나한테는 공정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어떤 그 선택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단어들로 저희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이제 키워드로 막 정리해보니까 이런 거였는데 어떤 단어에 제일 눈길이 가세요? 가치의 소비. 가치의 소비. 페미니즘? 완전 무결한 정직. 네, 요 얘기들을 하나씩 꼰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청년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희는 세대론적 관점으로 이들을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개념에서 세대론으로 세대를 이해하는 거는 절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론으로 이 청년 세대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를 뭔가 하나의 도구나 매개로 삼으셔야지 이걸 통해서 본 청년들을 일반화해가지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세대론으로 이제 이 청년 세대를 이해할 거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가 어디에서 탄생하고 세대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세대주의는 사회정치적 문제를 세대 개념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1789년도에 있었던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이 단어가 탄생을 했어요. 실제 탄생하기로는. 그래서 여기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 여기에서 세대라는 걸 어떤 그 근대의 특유의 개념으로 등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초기 그 중심 세력에 있었던 이 국민의회를 탄생시킨 테니스 코트 선언, 여기에서 아버지 세대에 대항하는 형제들의 연대가 나는 첫 승리였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세대에 대항한 아들 세대의 승리다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여성 의정 계신 분들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프랑스 혁명의 승리를 아버지 세대에 대한 아들 세대라고 표현했잖아요. 딸은 없거든요. 이 승리에, 이 역사적 승리에. 그래서 아들 세대라고 표현할 거에 대해서 통쾌함이 느껴졌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이제 관점이었는데, 어쨌든 이 근대적 세대 개념은 청년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 영화에 보시면은 그 청년이 아버지에 대항해서 싸우잖아요. 그 사랑에 빠진 그 청년 주인공이. 그래서 그 당시를 이제 이렇게 연상해 보면 아버지 세대에 대항한 부르주아 아들 세대의 투쟁이었다. 이런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요. 이때는 이제 혁명 시대를 이끌었던 청년들이 어떤 사회 진보나 발전을 이끄는 주체적 세대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개념 때문에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와의 어떤 이분법적 사고방식, 이분법적 이제 논점 담론 이런 게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세대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이 세대와 이전 세대하고의 꼭 비교가 되고 이 이전 세대 또는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회와의 갈등 이런 걸로 좀 표현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청년 개념이고 그래서 독일의 세대론에는 어떤 게 등장하냐면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거대한 사회의 뭔가 이 청년기를 경험한 세대, 이 세대를 이제 1914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89년도에 베를린 장벽과 이제
베를린 장벽 붕괴와 통일이라는 이 사건을 청년기에 경험한 세대를 8, 9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대는 기억의 공동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일한 거대 사건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반추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기억의 공동체, 이런 걸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세대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공동의 그 역사적 기억을 토대로 해서 강력한 결속함을 어떤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의 적을 상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로부터의 강점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일본 문제가 딱 터지면 우리 민족이 이념과 관계없이 똘똘 뭉친 어떤 사회적 경험을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처럼 민족주의도 어떤 공동의 경험에 의해서 뭔가 강력한 결집과 또 공동의 적을 형성하는 것처럼 세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대도 그 세대가 경험한 그 공동의 기억과 경험에 의해서 그들만의 그 기억의 공동체로 인한 이제 적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이전 세대와의 뭐 그런 거이기도 한데요. 그 전쟁이나 혁명 같은 이런 국가와 사회의 위기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년배 집단을 결속시키고 다른 집단을 타자화하고 심지어는 적대화하는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런 세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희가 세대 문제를 볼 때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를 비롯한 사회 자체의 대립, 그 내적 적대를 꺼내놓는 정치적 과정이 어떤 세대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대론으로 보면 이제 우석훈 씨가 이제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이 세대론이 좀 폭발적으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막 M4 세대, 헬조선 세대, 막 이때를 기점으로 막 이제 이런 이제 담론이 막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이제 세대론들 또한 이게 위계에 저항하는, 위계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관점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폭넓게는 80년에서 2000년생까지 이렇게 폭넓게 형성하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이제 80년 초반생부터 90년 중반까지, 네, 요렇게를 그 밀레니얼 세대로 구분해요. 근데 저희가 딱 그렇잖아요. 80에서 9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인데, 그럼 96년생은 딱 무잘라서 이 세대하고 완전 다르고, 80년생은 딱 무잘라서 이 전 세대와 다르고, 이렇지 전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쯤에 태어나고 그 사회를 경험했던 세대를 통칭하는 어떤 구분으로 봐야지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이 밀레니얼 세대를 규정하자면은 그 베이비붐 세대, 그 386 세대의 자녀 세대, 인구학적으로는 386 세대의 자녀 세대고요. X세대의 뒤를 잇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중으로 보면은 전체 인구의 한 21% 정도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지금은 알파 세대라고까지 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저희가 이제 2000년 밀레니얼 시기를 맞이할 때, 와, 진짜 그 2000년이라는 게 오는 거야? 막 그때 밀레니얼 세대가 오면 막 지구가 종말을 하니 막 이런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를 맞이하고 그 시대를 살아갈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밀레니얼 세대고, Z세대는 왜 Z세대냐면, 이 밀레니얼,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직전이잖아요. 1995년 그 끝자락에 태어난 세대인데,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있다면 Z가 끝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 세대를 맞이하기 전 끝자락에 태어난 세대라고 해가지고 Z세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난 2000년 중반부터 태어난 친구들을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를 부를 때 그런 근거로 이제 부르는 거고, 이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그 대학내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잡지를 발간하는 대학내일 연구소에서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0이라는 이제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서는 세대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를 이제 80년 중반에서 90년 중반의 이제 세대이고,
그 세대마다 그 자기가 경험한 경험치가 다 다른데 아까도 이제 기억의 공동체고 그게 상당히 이제 강한 결속력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가 어떠한 공동의 경험을 공유했는가가 세대론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요. 그래서 보면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졸업 정원제가 풀리는 시기에 대학 정원이 이제 확대될 때, 그 교육이 확산될 때 그때 이제 대학을 다녔던 분들, 그리고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 군부 독재 시대의 민주화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 없는 이런 시대에 태어난 분들이고, 이런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고, X세대는 X세대를 얘기할 때는 서태지를 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정미 국장님 아마 X세대실 것 같은데, 서태지가 등장하고 서태지를 통해서 향유된 어떤 그 새로운 문화 있잖아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이었던 그 문화. 그래서 그때 세대 갈등이 폭발했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배꼽티 입고 다니고 막 피어싱한 애들이 갑자기 나오고 염색하고 다니고 애들이 막 껄렁껄렁한 이상한 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그 우리 은정 국장님도 은정 대표님도 다닌다고 선배들한테 혼났어요. 그죠 그런 세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세대 문화에는 그 서태지로 표현되는, 여기 이제 문화개방 1세대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세련되게 문화개방 1세대라고 표현되는데 얼굴 빨개졌어. 사실은 이제 그 서태지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좀 X세대는 좀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이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민주화된 사회에 태어난,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인터넷과 휴대폰의 발달과 함께 자라난 이런 디지털 1세대,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이제 이해할 때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은 완전 단적으로 세대가 이해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386 세대가 이제 50대가 됐기 때문에 586 세대이고, 이 세대가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황금 세대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이 세대를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놓고 제가 이 세대를 한 번 구분을, 이 세대를 얘기를 해볼게요. 노래 제목인데. 벌써 웃기지. 네. 이들은 아버지 세대가 대부분은 이제 가난한 집안이에요. 농부이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아주 어린 시절에는 보릿고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자기 어릴 때 정말 이제 보릿고개를 어떻게 겪었고, 나무 껍데기 벗기고 뭐 나물로 죽을 끓여 먹고 이런 얘기를 대부분은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어린 시절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보릿고개 시절을 겪어온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농고나 상고나 뭐 공고에 진학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사회의 경제활동에 뛰어들고 뭔가 집안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세대.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세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산업화 여군이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일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타지에 나와서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예를 들면 딱 저희 아버지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보릿고개 얘기 막 하시고 머리가 진짜 좋으셨어요. 공부를 잘하셨는데 공고를 이제 나오셨고, 그래서 바로 현대중공업으로 들어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가서 몇 년 일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도 면제받고. 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면에 이제 이 시기에 대학을 간 이제 당시로서는 엘리트가 있잖아요. 그 엘리트들은 대학 졸업 정원제가 풀리는 시기여가지고 이때 졸업생이 61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대학 졸업생이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대학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민주화 운동에 모두가 기여를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민주화 운동에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취업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교수님의 추천서 한 장만 있으면은 대기업에 턱턱 면접에 붙고 합격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산업이 막 발달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서도 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트 운동권 학생들이 성적이 좋지 않아도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기업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일자리를 찾기도 쉬웠고 그 일자리가 이제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자료를 보면은 급여가 5년 안에 2배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취업을 하기도 쉬웠지만 급여가 엄청나게 이제 많았고 그 급여가 빨리 이제 그거 한 거죠. 이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장면이 뭐냐면 성동일이 한일은행에 나오는 은행원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막 이제 노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행 이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돈 꽂아봐야 뭐하냐. 우리 부동산 당시에 이제 경기도 막 이런 데 막 신도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나 봐요. 땅이나 사러 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와 무슨 이율이 20%면 못하지 지금 무슨 소리야. 진짜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보릿고개로 시작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희생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수성가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아래 세대를 볼 때 한심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내 때는 말이야 밥도 못 먹고 이랬는데. 민초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지.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이 아주 쉬웠어요. 심지어는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작은 노후의 진을 별장 정도도 다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세대에 그냥 그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뭐 그게 뭐 재벌이 가지고 있는 별장 이런 게 아니라도 자그마한 시골에 그 집 같은 거 귀촌할 수 있는 노후에 돌아갈 수 있는 공간 마련 정도를 대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안만 보더라도 그래요. 저희 아빠 빼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이 세대는 이제 노동운동이 이제 그 쭉 이제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년 연장까지 따내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이제 그 60이 되면은 이제 정년 퇴직을 해야 되는데 막 싸워가지고 정년 연장을 이뤄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다니는 어떤 기간도 그 이전 세대와 다르게 더 길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세대를 살았습니다. 이런 세대가 이제 아버지 세대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를 보면 이들은 IMF 가정 경제 몰락을 경험한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IMF로 인해서 경제가 몰락했고 아버지가 이때는 막 경제 호황이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장을 나와서 자기의 자영업이나 사업을 일궜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시기예요. 그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그 경제가 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동기들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 보면 아이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이 어떤 거냐면 일부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도 하고 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이 몰락해가지고 갑자기 단칸방으로 이사 가거나 뭔가 야반도주 하거나 이런 기억이 있는 애들이 실제로 있어요. TV에 나오는 이제 연예인들 중에 비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빚을 갚지 못했는데 자녀가 이제 연예인으로 성공해서 막 비투 터지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보면 그 아버지 세대가 이제 사업하다가 몰락해서 야반도주하고 도망갔는데 얘가 연예인 돼서 잘 되니까 이제 그 빚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배 아파가지고 막 그 연예인한테 네가 돈 갚으라고 막 이렇게 생긴 그거예요. 비투가. 그래서 이 가정경제의 몰락을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가정경제의 몰락을 통해서 가정 불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그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생긴 어려움,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 가정 불화를 겪었던 어두운 기억, 그로 인한 불안감, 뭔가 가정도 불안하고 뭔가 부모님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그 막 집도 옮기고 이사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많았던 친구들이라서 이 세대의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누구나 다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밀레니얼 세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 세대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를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돼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불안이 많을까 이런 걸 이해할 때 이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경제와 가정의 불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단군 일의 최고의 학력이에요. 그 대학 진학률이
밀레니얼 세대의 대학 진학률은 한 2010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2006년에서 2010년 78%에 육박을 해요. 2009년까지. 제가 05학번이고 밀레니얼 세대의 출발지에 있는 이제 세대니까 대학 들어가는 게 한 4년이잖아요. 요 시기라고 딱 보면 되거든요. 대학에 안 가는 애가 없어요. 대학에 안 가는 애가 이상한 애고, 뭐 그런 애로 되어 있고, 대학원에 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 기억에는 한 30% 정도가 대학원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해외 연수, 해외 여행 이런 건 기본으로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공부도 못하고 농고 공고 가가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살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들어가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 이제 이거는 Z세대의 그러면 대학 진학률일 거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점점 하락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이들은 스펙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요. 스펙을 쌓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스펙을 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비정규직이고 청년 실업률이 8.9%라고 하는 거는 이 수치에 대한 의미를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캥거루족이라고 불립니다. 취업도 못하고 취업을 해봐야 비정규직이고 낮은 임금이니까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이제 독립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캥거루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 기분이 썩 당당하거나 좋지만은 않아요. 이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대학을 다녀봤자 비정규직밖에 없고, 비정규직으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밀레니얼 세대가 경험했기 때문에 Z세대는 대학 진학을 안 하는 거예요.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빨리 그 취업을 하기 위한 그 취업 준비를 하는 게, 그 내가 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 게, 그런 기술을 쌓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이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렇다 보니까 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이런 학문이 뭔가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걸로까지 쭉 이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봤자 돈을 모으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번 돈으로 지금 당장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정규직 일자리도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라벨 욜로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얘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이렇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해보면, 이들은 이제 디지털 시대의 서막을 열고 그 성장과 함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루고 이거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익숙해요. 지금 저희 세대는 스마트폰으로 일을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걸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디지털 시대의 성장은 또 그 이면에 그 디지털 시대가 들어서면서 빈곤한 자들이 디지털에 접근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 빈곤한 그 계급이 또다시 빈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의 대물림이 이 디지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한 대목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IMF 구제 금융 시기를 함께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한일 월드컵을 광장에서 4강을 함께 응원하면서 막 광장에서 뛰어놀던 세대이고, 이 세대가 이제 좀 특별히 다른 세대와 다른 거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처음으로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 에어컨을 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메탄가스 발생시키면 안 될 것 같고, 북극곰을 걱정하고, 이런 첫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감수성이 지금 저희 세대에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실천하고 있어요. 이들이 일상적으로.
거기 그런 게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 기후위기를 처음으로 맞이한 세대이고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민감한 이유도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촛불 집회와 세월호와 함께 자라난 세대예요. 제가 중학교 때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촛불이 일어났고 그리고 광우병 촛불이 있었고 박근혜 퇴진 촛불까지 경험하면서 이 세대는 촛불을 통한 승리의 경험이 있는 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를 경험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나서야 된다 라고 하는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 동력이 박근혜 퇴진 촛불의 승리 이후에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선 투표율인데 20대, 30대를 보면은 투표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20대의 투표율이 8%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치수는 이제 엄청나게 늘어난 치수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이전에 이명박 시기에는 애들이 왜 투표를 안 했을까? 그럼 이 시기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유가 당연해져요. 박근혜 이명박 시기를 거치면서 얘들이 느꼈던 정치적 합력. 그 시기가 헬조선 시기라고 했어요. 청년들이 대한민국은 답이 없고 이 대한민국을 탈출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박근혜 이명박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이 아니라 이제 환멸감을 느끼던 시기였고 그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촛불을 경험하면서 폭발적인 이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금 엄청난 치수예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까지 늘어났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8%나 20대가 투표를 했다니 이게 상당히 저는 이제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프로 불편러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 30대를 화이트 불편러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공공의 이익, 사회의 이익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불편함을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화이트 불편러라는 거는 좀 이제 사회의 부조리, 그다음 불의 이런 걸 마주했을 때 모두를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민청원에 참여한다거나 SNS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한다거나 클라우드 펀딩에 내가 참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일상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NGO 단체들 내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걸로 보면 이전에는 상당히 이제 수직적인 조직 문화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조직 문화가 상당히 이제 조직을 중심으로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문화거든요. 근데 이들은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수직적 문화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 구조로 일을 하고 네트워크로 일을 해요. 그래서 협업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을 할 때는 가운데 X자가 붙어요. 누구 곱하기 누구하고 누구가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 이 팀과 이 팀이 만나서 콜라보를 해서 협업으로 이 작업을 했다. 그래서 이 지금 젊은 세대의 운동 방식을 보면 한 단체에 매여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뭔가 지금 환경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실천하고 싶어.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누구와 누구가 만나서 야 너는 예술을 잘하고 난 촬영을 잘하니까 우리 둘이 넌 뭐를 춤을 추고 나는 그걸 촬영해서 이걸로 뭔가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자. 이런 프로젝트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이나 네트워크에 상당히 강하고 건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게 상당히 높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 연구 모임도 프로젝트 팀이에요. 저희 1년 하고 없어지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접근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평생 해보자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느슨한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해왔고 그래서 느슨한 연대의 힘을 믿는 세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후에
우리의 이제 이 젊은 세대와의 운동 방식에서 뭔가 어떻게 이들을 이제 유입하고 함께 해야 될까 이런 데서 저는 이 지점에 많이 이제 주목하기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맞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들의 경향성이 이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이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유입하고 함께 할 수 있지 이런 데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를 향한 이 까마운 눈총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야, 밀레니얼 세대는 왜 이렇게 조직에 충성을 안 해? 왜 이렇게 쉽게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직하는 거야? 그리고 얘들은 왜 자꾸 미래는 생각 안 하고 워라밸을 쫓아? 저축은 안 하고 지금 당장 행복에 소비하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돼? 그리고 우리는 가성비를 쫓는 세대잖아요. 싼 가격에 높은 성능. 근데 이 친구들은 나 신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나의 심리적 만족감. 나 신비에 소비하는 세대예요. 어른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 밀레니얼 세대는 정말 조직에 충성을 안 하고 쉽게 그만두고 포기하는 세대야? 워라밸만 쫓는 세대야? 진짜 저축은 안 하고 지금 당장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세대야? 라는 데서 저는 이제 이거를 사회 계급적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노동 문제에 저는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알고 보면 이 밀레니얼 세대의 저축률이 여러분보다 훨씬 높아요. 이거는 어떤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여러분들보다 소득이 높지 않아서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전체 버는 소득 대비 저축률이 여러분들보다 높아요.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 때문에 저축하는 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소비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훨씬 소득 대비 소비를 안 하는 애들이고 그 소비를 어디에 하느냐가 좀 다를 뿐이에요. 이건 정말 슬픈 현실인데 사실 이런 걸 모르고 사람들은 이제 쉽게 쓰고 씀씀이가 해프고 실제로 그런 청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세대도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뭔가 일반화해서 보기는 좀 어렵고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의 저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대한민국 역대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한국 이거는 정부가 내놓은 이제 지표인데요. 2020년으로 오면은 비정규직 비율이 이제 38%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는 이제 저희가 한국 노동연구소 거기에 자료를 이제 민노총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봐도 이제 비슷한 수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0%를 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이미 비정규직 일자리가 고착화됐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것을 볼 때 정규직으로 청년 세대가 진입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이제 문제로 와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청년층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직무태도 이런 연구를 했는데 청년층 근로자의 임금과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비교했는데 53.2%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금 수준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연구의 이제 내용을 좀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중장년층보다 임금은 절반인데 실제로 주 1.8시간을 일을 더해요, 청년층이.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여성이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아요. 그리고 중장년층으로 봐도 여성이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일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게 이 조사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고, 어쨌든 청년층이 진입을 했을 때 임금 수준이 이미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정규직이 되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비정규직 노동자 200명한테 설문을 해봤더니 이들이 일자리에 진입을 했을 때 정규직이었던 일자리가 한 개라도 있냐라는 걸 했더니 70%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 일자리는 진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안 이런 게 어떤 것일지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를 생각해서도 근본적으로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건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돈을 준다거나 뭐 결혼을 해서 이제 집값이 문제니까 집값을 잡으려고 신혼부부 주택을 막 건설한다거나 이런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는 게 너무 이제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접근을 할 때 뭔가 청년들의 그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복지 정책 같은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더 주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런 게 저희 당의 주요한 쟁점으로 저는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틀어쥐고 이거를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들의 아픔을 뭔가 안아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그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다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청년파리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청년파리 사회라는 단어를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미안하다. 저임금으로 막 뿌려먹는. 청년 정책 뭐 이렇게 하면서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 청년을 끌어다 쓰는 느끼죠? 청년파리 사회라는 책을 이제 저보다 어린 이 학자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한국 사회다. 이 한국 사회는 청년을 위해서 청년을 걱정하고 청년을 고민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청년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사회다.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담론 자체를 그 기성세대가 만들었고 그 기성세대가 그것을 소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조차도 청년팔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책은 상당히 이제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이 청년팔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비판적 관점으로 이 책을 썼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한번 볼 거를 권유를 해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쓴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심지어는 진보 진영 안에서도 청년들을 팔아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청년 예술가들하고 그 고용보험 때문에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온 친구들도 얘기했지만, 그 친구들이 무수하게 신화구에서 여는 청년 문제에 대한 원탁 토론, 원탁 회의, 무슨 네트워크 이런데 엄청나게 참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자신들이 무수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휘발되었다라고 표현해요. 휘발되었다. 정말 그 휘발되었다는 표현을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청년 예술가들이 거기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는 휘발되었고 우리는 소진되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아무것도 이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청년 예술가 정책 포럼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진짜 젊은 청년 예술가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몇 회기를 진행하는 좀 깊은 포럼이었거든요. 우연히 제가 참가를 하게 돼가지고 이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내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감정을 제가 표현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마나 절박함 때문에 목소리 냈고 그것이 묵살당했고 그로 인한 어떤 상처가 깊은지, 그래서 이제는 관에서 하는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크고, 자기들 독자의 어떤 걸 형성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 발전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고, 당사자의 목소리는 없고 청년을 내세운 정치라는 거에서 이 진보 진영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 제 어린 그 시기에, 대학생 시기에 청년 정책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김창현의 청년들과의 호프데이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아, 우리는 호프데이만 했구나. 진짜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진짜 그 있잖아요. 나를 때리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이 책은 한번 이제 읽어보시기를 저는 이제 권유드리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는 좀 이런 지점 아닐까?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그 이해를 좀 간략하게 얘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여기 오신 이분들이 청년 세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기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지를 저는 조금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무엇을 얻고 싶어서 이 강의를 요청했고, 이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건지, 청년들을 이해해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들은 이런 공동의 경험과 이런 사회적 이제 환경에서부터 만들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로 특정이 된다. 라고 이제 제가 매우 이제 협소한 저의 주관적 관점으로 세대론적 접근법으로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이제 일반화 될 수 있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다 개개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제 어떤 경향성으로는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밀레니얼 세대 연구 모임을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들 중에 이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밀레니얼 세대 연구를 하는데 이게 나를 위한 위로 같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해서 내 문제라고 여겨왔는데, 이 연구를 하게 되면서 아, 이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두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자신이 가엽고 또 자기가 위로받는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를 우리는 그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뭔가 사회 구조적, 계급적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청년들의 문제도 얘들이 어떤 애들인지 모르겠고 얘들이 이해하고 싶어 라기보다는 이제 사회 구조적 문제로, 계급적 문제로 이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진짜 진정으로 이해해서 이거를 바꿀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접근하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궁금증은 지금 이제 아직 풀리지 않았죠. 이 30대 엄마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가, 뭐 이런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뭐 예를 들면은 청년들의 정치적 성향은 왜 이렇게 이제 뭐 일베나 이런 걸로 대표되는 보수화되는가, 뭐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사회적, 그들이 처해 있었던 이제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면 저는 좀 이해가 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좋겠고, 그 밀레니얼 세대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오신 강연자분이 이런 툴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툴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풍부하게 얘기가 돼서 좀 좋은 툴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제일 이제 의미가 있었던 이야기나 사례나 개념은 뭐였는지, 그걸 들으면서 내 감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나나 우리 조직이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는지, 그리고 이걸 듣고 나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뭐일지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회고를 해보고, 그 회고한 내용을 짧게라도 조금 공유를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